네, 최종 의견 202회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안 하기로 했었나? 맞다. 언제부터 안 했는데 자유롭게 해요. 합시다. 네.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님. 갑자기 바꿨어요. 아니요, 갑자기 변호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잘 그래. 정 변호사님. 다들 내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셔요. 네. 예.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댓글도 많고 메일도 많아서 풍성한 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메일 많이 왔어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뺀 것도 있어요. 가끔 농담으로 메일 2개 있고 이럴 때 한 개 있을 때 엄선했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진짜 뺀 것도 진짜로.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엔 꼭 해드리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좀 이렇게 다음 주 없을까봐 쟁여놔요. 쟁여놨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청취자 댓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남 이런 식으로 소개하면 안 돼요, 본인이? 본인이. 여러분의 den남 선욱이에요. 부끄러워. 5천만의 된남 이런 거요? 5천만의 된남 할까요? 네. 통과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넘실. 넘실. 넘실이에요. 너무 너무 싫다는 거죠. 네. 뭔지 알아. 맞아요. 아니, 알 것 같아. 미안한 거예요. 내가 신조어는 잘 모르는데 그냥 알겠다. 느낌이 왔죠? 꾸안꾸를 꾸안괴라고 하시던가요? 마치 외국에서 꾸안꾸라는 이렇게 나한테 욕할 때 그게 어.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욕하는 거 아는 느낌 거의 있잖아. 신조어가 거의 그 느낌. 예전에 꾸안꾸를 알려드렸더니 한참 방송하다가 에이 꾸안괴 그래가지고 네. 우리만의 신조어가 됐죠. 맞죠. 꾸며도 그렇죠. 안 꾸며도 괴물이다. 뭐 이런 거를 본인이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죠. 네. 댓글 읽어주세요. 예. 아린 영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화제의 판결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종종 접했는데 이분은 문제의 오류를 찾아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행동력을 가졌다는 게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승소 판결까지 받아내다니. 제가 저 상황이었다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는 안타까움과 억울함으로 우울해하고만 있었을 것 같은. 왜 갑자기 오늘 잘 안 되지? 휴가 와서 같은데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네요. 이분이 누군지 대충 알고 보니까 네. 조금 공감이 되는데요. 네네. 시험 준비하시기도 네. 하니까 어떤 네, 의미에서는. 맞아요. 예. 한 문제 차이로 안 떨어지면 됩니다. 와 진짜 너무 고마운 죄송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많으니까 진짜 좀 죄송해요. 그렇네요. 넘실. 컨셉을 넘실로 잡으신 거 아니야? den남 코너의 컨셉을 지금 거의 억으로 엄청 들어갔어요. 이러다가 닉네임 되겠는데 넘실. 넘실 den남. 이제 앞을 달려. 넘실 된다면 예. 다음 주부터. 다음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칼리파. 오. 이거 이렇게 읽어야 아니에요? 돼요? 맞는 아니면 것 이게 같아요. 라칼리파님이 그게 뭔지 다루셨습니다.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네. 네. 백화점은 또 백화점 이야기 나오네요. 백화점은 정직원들과 협력회사 직원의 출입구가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 정말이야? 추후에 분쟁이나 분실 등 각종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서 보안팀이 그걸 갖고 있을 텐데 안 줬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왜 안 줬을까 생각해보면 협력회사라도 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협조가 달랐을 걸로 예상되네요. 1층 고급 브랜드는 백화점마다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니까요. 그 당시 브랜드가 모 브랜드였죠. 샤땡. 샤땡 네. 브랜드였죠. 그래서 땡넬. 브랜드마다 약간의 협조가 되게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럴 수도 진짜 있겠네. 그 브랜드가 음. 파워가 장난 아니라고. 아 그래요? 네, 이건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도 사실 백화점이 갑인 경우가 많은데 브랜드보다 샤넬은 브랜드가 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가 뭔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네. 사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별로. 그래도 그냥 네. 취향? 취향으로 하잖아요. 사진 못했지만 요즘에 항상 슬프네요. 사진 못했지만. 굿땡이 요즘에 굿땡이. 다시 굿땡? 맞죠. 알고 그죠, 있어. 맞죠. 인기가 많아지고 인기 많은 것 있죠. 같아요. 네. 줄도 엄청 서더라고요. 요새 네. 다시 인기예요. 네. 아, 디자이너가 우리 그런 거 바뀌었대요. 잘 좀 젊게 뭔가 영하게. 영하게 그죠 약간 올드한 어쨌든 했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근데 그건 약간 여자들 사이죠. 굿땡은 남자들도. 아니 많이 남자들도 운동화 많이 신고하지 않나요? 요즘? 구두. 운동화. 가방. 그것도 메모- 있어. 써먹으려고 메모장 직구 말고. 하려고 직구 하려고. 메모장 좀 열게요. 운동화 많이 뭐라고? 신던데. 구글 말하는 거죠? 근데 잘 신어야 돼. 구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신으면 GOGLE. 약간 그 중국 부호 스타일 있죠. 맞아. 약간 잘 너무 티나는. 너무 그걸로만 도배를 하면은 아 그래요? 또 아. 잠깐만요. 하나씩 넣어줘야 돼. 약간 그쵸. 메모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돼요? 약간 홍콩 부호 같은 느낌. 약간 좀 약간 홍콩 느낌이 홍콩 운동이야. 부호 같은. 어디 저는 선호하세요? 셀린
아, 땡. 네. 맞아. 이 제 취향입니다. 저는 약간 아, 좀 모르- 미니멀하고 뭔지 좀 알겠다. 마지막 글자가 저- 는가요? 는? 네. 진짜 그건 약간 그거 안 클래식한 해? 걸 좋아해요. 아. 문이 없고 이런 거. 어. 문이 없고. 근데 돈이 없어요. 문이 그쵸. 너무 없고 비싸요. 돈도 없고.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왜 하는 거죠 이런 이렇게 대화를? 좋은 그냥 댓글에 이런 대화를.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막 그런 거 막 사고 이러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취향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브랜드 자동차는 분위기는 포를 좋아하는데 아 포? 그래요. 포. 포모쉐를 좋아하는데요. 포니요 아. 포니. 네, 포. 아 네, 포니 포드 말고 포드? 포. 예, 뭐 하여튼 아니 포땡쉐. 포땡쉐라서. 땡. 아 네. 그래 예쁜 거 아 같아요. 이번에 영화 개봉하는데 혹시 그거 혹시 뭐 분노율주? 아니 그거 말고 제이크 뭐지? 질레날 나오는 거 맞죠? 뭐지? 그 차 이름으로 된 제목이잖아요. 있어. 아, 맞아요. 그래요? 포드의 대 페라리인가? 아 포르쉐는 안 나오네요. 안 포드 대 나오네요. 페라리라고 그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돈이 없으니까요. 자. 아, 이거 참 어렵다. 경찰청 창살은 쌍철 창살 님이 다르겠습니다. 이런 거 왜 어렵지? 아 이게 댓글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한 거죠. 할 수도 저도 있겠네. 힘드네요. 고려고 교복도 어렵는데. 아, 최고의 엘리트 판사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썩은 드립의 대가 정변님 너무 좋아해요. 아 이분이다 맞다. 나 이거 봤어야 될 걸. 그렇죠. 사실 초기엔 정변님 말도 안 되는 드립 때문에 정말이지 짜증이 많이 나서 안 들었어요. 야, 너 이렇게 힘줘서 읽을래? 그래서 6개월 정도 구독 해지하고 잊고 살았죠. 이게 너무 웃겼어요. 6개월어치야. 6개월이나. 야. 되게 진지하게 다셨어요. 저 그쵸. 때문에 진짜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네. 6개월 동안 안 들었다는.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그냥 반 아직도 그러고 사나 하고 들어봤더니 역시나였어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도 모르게 정이 들었는지 이제 자꾸 그 썩은 드립이 듣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다고? 이거 좀 거짓말 같은데? 네. 여튼 지금은 정변님 너무 좋아하니까 썩은 드립 좀 많이 날려주시고 특히 성대모사, 암살 이정재, 타짜 곽철용 제일 잘함 너무 재밌어요. 김 기자님은 톤이 차분하시고 진행 잘하셔서 좋고 선재 아나운서님과 해외 직구 얘기 재밌고 유익함. 김변님은 젠틀하시면서도 은근 웃기시고 차 얘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두 분 특히 야구 좋아하시고 LG 팬이라서 더 좋고 혹시 LG 핸드폰은 자 김선재 아나운서는 TV에서도 좋지만 여기 모습을 더 좋아해요. 늘 건강들 하세요. 살인기계님도 가끔 불러주세요. 오면 부르겠습니다. 네. 성대모사 다른 거 좀 준비해야겠는데요. 이정재, 곽철용. 새로 그 저 그거 좋아하는데. 연말을 맞아서. 그때 저기 아나운서님 없을 때 저희 하나 했잖아요. 방송에서 아니면 여기 방송에서 뭐 마지막에 아, 그 누구? 저기 그건 기생충. 기생충. 그거는 뭐 성대모사라기보다 이거 명대사? 선재 명대사? 좀 일찍 어쩔 수 갔을 어. 때 명대사를 말한 거죠. 그건 별거 아니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해주세요. 다시? 그거 좋던데. 그래도 사랑하시죠. 이거랑 비슷하다. 이런 게 또 기본적인 것 같아도 뭔지 알아요? 코너링이 아주 좋으시네. 이성균 이러니까. 그거 말고 새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뭔데요? 생각났어요. 있어요. 네. 기생충? 인사드려 브라이언 이사님이셔. 서영락 대리 저 비통하지요. 이게 뭐야? 서영락 대리는 종교가 뭡니까? 그 뭐예요? 몰라. 독전의 차승원인데 이거 유명한 건데. 나 독전 안 봤어. 독전? 아, 독전은 안 봤죠. 서영락 대리 차승원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무도 안 만나요 이렇게 하고 반뜬데도. 저 봤어요. 봤는데 봤는데 안 웃겼군요. 미안합니다. 뭔지 몰라. 서영락 대리 근데 1억입니까? 대리가 그 주인공이죠. 약간 이덕화 지금 그렇죠. 한잔 서영락 내시나요? 대리가 류준열이죠. 맞아요. 지금 약간 약간 그- 이덕화 느낌인데. 다 섞였어요. 원래 다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뭐 하다가 뭐 하다가 신문선 갔다 그러고. 그거 아니 기생충을 이선균이랑 송강호를 같이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그때 하는 걸로. 했어요. 약간 이성균 했어요. 진짜 똑같았어요. 제가 볼 때. 이성균 아줌마는 해주세요. 세고 셌으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어요. 아줌마는 뭐라고요? 그 아줌마 불고기가 그립다 그러던가 뭐 하여튼 뭐 네. 맛있게 했다고. 맞아 맞아. 아줌마는 세고 셌으니까 그게 약간 좀 있는 사람이 이제 아줌마가 나갔지만 아. 그립긴 한데 음. 아줌마는 세고 셌으니까 그 대사도 되게 좀 의미가 살죠 있는. 살죠. 아. 제시카 외동딸 뭐 그것처럼 아. 기생충에 정말 명대사가 많습니다. 기생충 저도 한번 보고 와야겠네요. 안 봤어요? 네, 아직 안 못 봤어요? 네. 우리 와이프는 이건 봤는데. 성대모사 나왜못 봤지? 차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대사를 그냥 다시 곱씹는 아. 별로 안 유명한 대사지만 숨어 있는. 근데 한 번만 보시고 그렇게 대사를 다 외우세요. 아니요 기생충은 3번 정도 봤어요. 되게 바쁘다 들었는데 세 번씩 오시네.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네. 다 읽었어요. 네, 댓글은 이제 끝났고요. 네. 청취자 사연과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대자보 뜯는 문제를 보신 적 없다고 해서 저는 많이 봤던 경험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그랬습니다. 2010년대 초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물결이 있던 때 저는 학내 노동자 문제, 대자보 허가제 문제와 함께 붙였었습니다. 익명으로요. 수업이 끝나고 오니 대자보는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과 동기가 그걸 찍고 다른 후배는 이렇게 하면 안녕하냐 빨갱이 새끼야 라고 적어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직접 가서 왜 떼고 훼손하냐고 따지니까 제가 한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훼손한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안 했으면 그래도 된다는 말이었을까요? 가까이 지내지 않고 있지만 답답했던 기억입니다. 비교적 최근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의 포스터를 찢은 사례도 있고요. 대학 내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대자보를 훼손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선을 지킨다는 말이 사실 공감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했던 사례 또 제 동료들이 받았던 폭력은 한국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냥 폭력은 진짜로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게 만드는 게 법인데 법이 다 닿지 못하는 부분에서 혐오와 폭력이 자라나는 거겠죠.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무거운 법 얘기 말랑하게 풀어주는 방송이라 감사히 듣고 있어요. 하면서 PS에 외국 회사가 번역료 안 줘서 어떻게 하냐 사연 보냈었는데 다행히 늦게라도 입금해줘서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뭐 이거 저희가 해결해준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해결해 주셨네요. 돈을 보내준 거였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자보 관련해서 다른 메일이 네. 또 왔죠. 또 다른 분. 최근 학교 대자보 게시판에 시진핑 주석의 서신을 전한다는 내용이 이상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충 시진핑이 남조선의 중국 식민지화를 선언했다는 뭐 그런 얼토당토하는 내용인데 쌉소리는. 네, 게시한 단체 이름들을 보니 누군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 장난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저딴 웃기지도 않은 내용을 게시한 것도 짜증이 나지만 가뜩이나 홍콩 문제로 일부 유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발언을 궁서체로 게시한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궁서체도 아니고 약간 그 왜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 북한에서 그런 많이 글씨체 쓰는. 같아. 이 글씨체는 공서체는 이거 제목. 네. 제목이 북한에서 많이 쓰는 네. 글씨체인데. 그렇죠. 그런데 궁금해졌는데요. 혹시 저런 게시물에 대해서도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시진핑이 명예훼손으로 소를 걸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진 않아서 변호사님들의 의견 구합니다. 내용이 뭐라고? 아, 이거- 남조선에 네, 밑에 첨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붙여놨어요. 처벌할 만한 제목이 내용이 시진핑 주석의 서신 홍콩 다음은 한국이다. 네. 이거 여기 부제가 되죠. 그리고 약간 여기 뭐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맞아요. 있고 네. 뭔가 업- 우리가 뭐 네, 굴욕적인 그런 느낌을 좀 많이. 현재 남조선의 식민지화 단계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표현들이 짜증나네. 이거 진짜. 되게 올드한 사람이 쓴 거야. 어. 왜 이게 보면은 구국의 강철대요 전대엽은 아, 이거 전대엽 이거 뭐 한청년도 아니고 전대엽 얘기 나온 거면 이건 몇 년대 정말- 얘기예요? 80년대 얘기죠. 와. 전대엽은. 네, 80년대 90년대 초반. 네. 한총리 90년대 초반 출범했으니까. 하여튼 이게- 뭐 웃겨요. 가짜 자본 것 가짜 같아요. 자보죠. 그죠. 네, 그냥 웃기려고. 실제 그런 단체에 이거- 간 게 아니라. 네, 그 이름을 조금씩 다 바꿨어요. 민폐 노총, 예. 그다음에 불의 구현 사재단 이거 조금씩 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오히려 재밌는데? 이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리사 모임. 여기에 대한 오히려 되게 웃겨. 이거 되게 디테일이 살아 있어. 처음엔 되게 그러네요. 별론 줄 그린패스. 알았는데 절망 공작소도 있고요. 아름다운 재앙. 근데 좀 짜증나는데 우리가 너무 호응해 주면 안 되지 근데 않아요? 이게 좀 약간 어느 측에서 썼는지 개그- 뭔가 개그물로 느낌이 보인다. 오는데 반어법으로 쓴 거 하여튼 아닌가요? 되게 좀 그렇죠. 재밌- 그러니까 네. 오히려 뭐 음. 뭐 약간 그런 쪽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좀 뭐랄까 뭐 주사파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한대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되겠지만 민주노총이라든지 이쪽을 좀 많이 비난하려고 쓰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오히려 역으로 쓴 것 같기도 한데. 역으로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저기 그런 쪽에서 썼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을 비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보이지만, 약간 좀 진보나 좌파 단체를 이거- 비하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고. 반대편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네. 그런 거 난 네. 좀 아닌 거야. 오히려 더 한 번 더 꼬아서 한 번 더 생각해. 꼬아서. 오히려 저 좌파 단체라고 하는. 어그로 제대로 끌었네요. 우리가 토론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남조선이 중국 식민지가 되는 것에 불만 있는 사람은 연락하라고 핸드폰 번호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핸드폰 싫어하는 번호는 싫어하는 사람 휴대폰 번호.
시진핑이 정말 네. 시진핑 핑핑핑. 이 번호는 아마 근데 없는 번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제가 한번 연락 한번 해볼게요. 자유가 네. 문제다, 그렇죠? 네. 자유로운 것도 참 근데 이거 문제네요. 뭐 명예훼손 이런 거 뭐 별로 법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처벌하고 이런 거는 사실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네. 대자보는 찢어도 되나요? 찢으면 안 아니죠. 되겠죠. 안 네. 되죠. 우사 표현 그럼 자유가 그거까지 돼요?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까지 돼요? 낙서요? 콧구멍 색칠한 거까지 돼요? 그건 시진핑 얼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돼요? 그 시진핑핑이가 싫어요. 아니고. 그리고 대자보를 찢는 사례가 없다고 한국에서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아니죠. 걸 그러네. 알게 많이 됐네요. 발생하는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는데 자기 과 후배가 찍고 이제 빨갱이 그러니까. 새끼라고 말했다는 게 약간 충격이다. 맞아. 그걸 CCTV로 봤는데 넌 줄 몰랐어. 넌 줄 몰랐어. 너무 싫어. 아, 너무 화이트로 싫다. 지울게. 화이트는 그러면은 어떤 야, 진짜.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학희 기자님의 빈자리가 여전히 그립긴 하지만 김혜민 기자님 들어오셔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추가되어서 다양해서 좋아요. 이번 회차에 다뤄주신 변리사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변리사 시험도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처럼 1차 합격하면 그해 2차와 내년도 2차 시험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건 당사자는 이미 올해 2차 시험 기회를 놓치고 그 후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2020년, 21년 이렇게 두 번을 받나요? 아니면 올해 2차 시험 미응 시에 대한 보전은 따로 없이 한 번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번의 기회를 더 줄 것 같진 않은데 당사자 입장에선 좀 억울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거라면 1차 시험 불합격 취소 처분이 다음에 2차 시험 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2차 시험 응시 기회 자체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뭐 한 번 볼 수 있냐, 두 번 볼 수 있냐 그거죠. 이거 실제로 사법 시험 때 몇 번 있지 시험도 않았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2차 두 번 원래는 봤던 것 같은데. 그지. 어, 예. 1차를 붙고 원래 바로 보는 2차는 1차 발표하고 몇 달 뒤라 붙기가 거의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면. 예. 근데 오히려 이 1차를 떨어졌던 사람이 나중에 구제가 돼서 예를 들어서 1차가 2019년에 봤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1월이고 예. 2차가 6월이면 발표가 뭐 4월에 나면 2개월 만에 2차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4월에 떨어진 거야. 근데 하다가 소송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에 구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차부터 다시 두 번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더 좋죠. 오히려. 무조건 두 번? 좋네. 공부할 여유가 더 생기는 거. 어. 근데 아니 또 하긴 어떻게 보면 또 1년 늦어진 거는 그러니까. 맞는데 늦어진 건 맞는데 1차 붙고 처음 2차는 그냥 버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차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이미 공부가 되게 충분히 된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의 이제 일차, 또 어떻게 이차를 보면 붙고 또 싶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게 네. 소송하느라고 또 공부를 뭐 제대로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럼 궁금한 게 질 수도 여기 있고 소송에서. 마지막에 그 불합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두 번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40대. 당연히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행정 소송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면 그 행정청이 그 판결에 따라서 이제 다시 또 재처분을 처리를 해야 해요. 되거든요. 좀 합격 처분. 네, 합격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2차 시험 응시를 이렇게 열어주는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 취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하겠죠. 불합격 취소 처분이 1차 시험 불합격 취소 처분 나왔으니까 2차 시험은 두 번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맞죠. 네. 이분은 1차 공부를 하셨을까, 2차 공부를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이래는 선고 2차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겠다. 아, 속상하겠다. 아니 실제 우리 그때 읽었던 분. 아,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사연 네.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당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양육하셨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달분을 받고 그 이후로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으나 재산 분할에 있어서 어머니가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갔기에 줄 돈이 없단 식으로 주장했고 법원에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어머니의 만류로 포기를 했습니다. 대학에 와서 법률 상담 받았을 때도 양육비 청구를 일정 기한 지나면 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는 고사하고 나중에 유산 문제에 있어서도 저와 제 동생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건물과 기타 토지 등 재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에게 상속 의사가 없어서 조카나 고모들에게 나누어주고 돌아가신다고 가정할 때 혹은 유서의 친자식에겐 전혀 나누어 주지 않겠다고 할 때 소송을 제기할 시에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저와 제 동생에게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사는 최대한
배제하고 보내신다고 예. 합니다. 네, 이건 좀 상속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명확한데 이혼을 하면 부부간에는 상속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혼을 해도 뭐 자식과의 뭐 관계를 끊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쪽에 자식이 뭐 예를 들어서 2명이고 저쪽에 뭐 재혼해서도 자식이 3명이면 자식이 총 그냥 5명인 거죠. 공평하게 나눠 갖는 네, 거죠. 5분의 1씩 가져가고 배우자가 그 재혼한 배우자가 있다면 근데 재혼한 배우자가 또 가져가겠죠. 뭐 0.5를 가산해서. 그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요? 아 그러니까 똑같이 재혼한 거기도? 배우자의 자녀든 네. 예전 배우자의 자녀든 다 똑같은 거죠. n분의 아, 1이죠. 근데 내 애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 데려온, 네. 데려온 경우 그런 경우는 상속이 안 돼요. 근데 보통 또 재혼하면서 또 그쪽에 원래 있던 자녀를 또 입양을 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입양을 하면 되면 자식이 또 되죠. 이혼이 또 상속이 자식이 되는 되는 거죠. 자식이 거군요. 되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려오기만 한 애는 이제 상속은 원래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 유서에서 뭐 아니면 누구한테는 안 주겠다라고 해도 뭐 그 유류분이한 제도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려다가 결국 집탐해서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래 자기 상속분만큼 가져가는 게 원칙인데 뭐 저쪽 자녀들은 안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원래 그분들이 받았어야 될 만한 정당한 액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절반까지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양육비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소멸시효인데 만약 이게 경우를 나눠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둘이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대해서 명시적인 액수 합의가 있었으면 매달 얼마씩 지급한다라고 했으면은 매달 지급하는 돈은 우리 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서 최근 뭐 3년치밖에 청구할 수가 없는 그것도 이제 미성년인 시절에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비. 한 23 되셨으니까 이건 쉽지 않겠네요. 그거는 이제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그냥 한 달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무슨 정확한 협의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 그냥 이렇게 쓰라고 준 돈이고 둘 사이에 양육비를 얼마를 주기로 한다고 이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거지 합의나 제가 보니까 이제 재판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은 소멸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당히 사연 보내신 분께 유리한 상황이죠. 성인이 된 다음에도 뭡니까 그 소멸 그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봐야 돼. 다시 정리해드리면 협의로 매달 얼마씩 주기로 했으면은 매달 받기로 하는 거를 3년 동안 청구 안 하면 없어지고 판결로 금액이 딱 정해졌어. 보통 이혼하면서 판결로 양육비를 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그리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면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 20년 어치의 양육비를 엄밀히는 정확히는 18년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있었는지 재판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 가장 유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숙연한 겁니까? 너무 명쾌해가지고 오랜만에 빠른 시간에 변호사 같았어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네. 저도 약간 스스로에게 얘기도, 잘했다고 상속 얘기도 항상 얘기를 먼저 해드렸어요. 해주셨어요? 네. 졸았죠? 아 죄송해요. 네. 딱 왜 생각했나 자요 봐요. 방송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피곤한데 시차 적응이 안 돼. 시청? 농담인 거 아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넘어. 그런 얘기도 네. 있긴 하네요. 뭐 저와 제 동생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거 말씀하신 거죠, 기자님? 네. 그렇게 해주세요. 뭘 내가 해준다고 그렇게 선회를 막 네.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뭐 그렇게 단순히 뭐 그랬다고 해서 상속을 안 받는 건 아니죠. 그 상속 결격이 되려면요. 그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했다거나 아버지를 막 그 정도로? 엄청 뭐 이렇게 거의 하여튼 그 정도로 드라마에 나올 정도의 사연, 예. 유언서를 그렇죠. 찢었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뭐 그러니까 자기 다른 형제 아버지가 같이 재혼해서 받아야 돼. 이제 그 친양자로 입양한 다른 형제를 뭐. 죽이려고 했다거나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결격은 안 됩니다. 그러면 유류분도 못 받는 거예요? 유류분 그 유류분도 못 받아요. 유류분 못 그래요? 받죠. 상속이 네. 유류분양 제도가 상속인이 응당 받아야 될 상속분을 만약에 죽는 사람이 쟤한테 안 줘라는 의사가 있다면 그걸 절충한 제도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되 뭐 죽는 사람이 싫다고 했으니까 절충해서 절반만 받게 하는 제도라서 상속 결격은 유류분 결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하시네요. 근데 아까 잠깐 졸아서 네. 분발했습니다. 꿈에서 좀 질문이 떠올랐나 봐요. 네. 저희가 메일 온 거 다 읽어드리진 못했어요. 네. 다음 주를 위해서 좀 쟁여놨고요. 다음 주 없을 거니까. 되게 네. 목소리에 되게 힘이 들어가 있네요.
기분 좋네요. 자신감이. 그리고 다음 주 저희 없을 거야. 네. 그 메일 주소 한 번만. 아, 네. 저희 읽어주세요. 최종 의견 메일 주소는요. final@sbs.co.kr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코너죠. 화제의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 동안 간호한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서 추가로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궁금하죠? 궁금해요. 과연 어떻게 될까? A씨는 1971년 C씨를 만나서 중혼 관계에 있다가 이후에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03년부터 이 아내 C씨의 간호를 받으면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5년 뒤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전처 자녀들과 간호한 아내 C씨 등은 각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요. A씨는 사망 전 소유하고 있던 경북 영덕 일대 토지를 아내 C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전처 자녀들이 C씨 등을 상대로 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 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C씨는 사망하기 3년 전부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다면서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맞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에선 공동 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투병 중인 배우자를 간호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아내 C씨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기여분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상속인 중에 특별히 그 죽은 사람은 피상속인이라고 할게요. 말이 좀 어렵지만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거든요. 그 피상속인을 특별히 뭐 부양하거나 이런 사람은 좀 더 해주는 건데 이제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1차적인 부양 의무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배우자가 아프다 그러면 뭐 간호한다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은 당연해서 특별히 기여분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재밌는 점은 중혼이라는 말이 나오죠 중간에. 그러니까 B랑 결혼했다가 C랑도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혼이라는 게 여기랑 결혼을 했고 그냥 남이랑 저쪽 가서 살고 있는 건 중혼이 아니고 이 사람 지금 혼인신고를 2번 한 거예요. 그건 바람이죠.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돼요? 예, 혼인신고 2번 하는 경우가 돼요. 뭔가 착오가 있어서 또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법에서 중혼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후혼이 무조건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혼을 취소 소송을 해서 그 취소 심판을 구해서 그걸 없앨 수가 있는데 그게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이 사건하고 상관이 없지만 두 배우자가 다 상속을 받아요. 왜냐하면 취소를 미처 못했기 때문에 되게 웃기는 상황이 오는데 이 사건은 전처가 사망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자하고는 혼인신고를 한 명이 된 거고. 거지. 근데 참 혼인신고 나중에. 제가 좀 그러니까 중혼이라는 게 두 쪽을 다 혼인신고를 하는 거를 정확하게 법률용어로 말하는데 이 사건은 중혼 관계에 있다가 전처가 사망하자 후처와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한 걸 봐서는 바람이네요, 그냥. 그렇죠. 법적으로 중혼이 아닌데 기자분이 이게 지금 중혼이라고 써서 단어를 잘못 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청취자 사연하고도 좀 연결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혼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새로운 그 부인 앞으로만 등기를 해줬잖아요. 그랬을 때 특별수익이란 말이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속인들 중에 누구에게 특별한 재산을 주고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다 안 줬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주고 이제 남은 게 없어서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전혀 취득할 게 없다고 하면 이제 아까처럼 유류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그때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한마디로 설명하면 죽는 사람이 미리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특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가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이제 그쪽에 다 가게 하면은 하나도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 절반은 받을 수 있는 게 유류분이라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여기서 여튼 배우자가 간호를 하는 건 약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C씨, 그러니까 아내 네. C씨 두 번째 부인의 자식도 뭔가 간병을 했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뭐 특별히 부양을 한 거에 해당이 안 되나? 그게 이제 부부 관계보다는 자녀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그 부양 의무는 사실 부부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희생적으로 특별히 자식들 중에 실제 그런 사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녀가 아빠를 특별히 뭐 간호했다라고 하면 기여분이 인정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부부 사이보다는 좀 더 인정되기 쉽다 이렇게 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법리를 얘기하지? 변호사 같았어요. 서영락 대리.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1심에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빠져들었네. 네. 판결에. 되게 이거 재밌어하시네요 이 판결을. 네. 1심 보면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은 토지가 또 있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특별 수익으로 인정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데 한 명에게만 미리 어떤 재산을 주게 되면 너는 미리 상속받은 거야라고 보는 게 특별 수익이에요. 네. 그래서 특별 수익으로 인정했다는 말은 그 특별 수익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인 거죠. 그치. 너는 그거는 미리 받은 거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음. 다른 사람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사실 그러네요. 예전에 다룬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네. 내가 재산 3억이 있었어. 자식이 셋 있고. 음. 근데 한 명한테만 1억을 주고 죽었어요. 네. 그럼 나 지금 2억 남았죠. 음. 그러면 나머지 두 자녀들이 1억씩 가져가고 예전에 1억 받은 사람은 전혀 못 받아요. 그러면은 1억씩 상속받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명에게 만약에 3억을 다 주고 죽으면 나머지 두 자녀들이 그 3억에서 5천만 원씩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 받아야 될 몫인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가장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한마디 정리하면 특정 사람에게 뭐 죽은 사람이 재산을 막 주고 갔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게 내가 첫 번째 사건 1억을 얘한테 줬는데 나머지 자녀들이 1억씩 가져갈 때 얘는 따로 상속을 못 받으니까 아빠가 멀리서 장난만 예뻐했지만 전혀 의미가 없어졌죠. 다 1억씩 받아가니까. 근데 3억을 줘버리면 어때요? 5천씩만 받아가고 얘는 2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를 특별히 예뻐한 의미가 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정도만. 네. 참 재산이 많으니까 별 일이 다 일어나네요. 그러네요. 네. 재산도 많은데 자녀도 되게 많네요. 제 친구는 부모님이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재산이 되게 많으신데 제 친구면 나이가 40대 이제 중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안 돌아가셨잖아요. 안 들어오셨죠? 무슨 얘기 하시려고? 무슨 얘기 처음에는 하시려고? 야 너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부럽잖아요. 네. 근데 재산을 전혀 주거나 이러진 않으신데요 전혀. 근데 요즘 또 고령화가 돼서 더 한 몇십 년 살면 네. 제 친구도 한 6, 7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상속이라는 너무 게. 패륜적인 발언. 그 패는 발언이에요. 네. 그 예, 그럼 보험업계에서 사과 나오는 드리겠습니다. 보험업계에서 나오는 그 오래 사는 위험이라는 그 표현. 아 그래요? 그 보험업계에서 쓰는 표현인데. 부모가 돈 많은 걸 부러워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고 네. 한 100살 사시면 네. 제 친구도 70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인생은 70부터지? 그렇죠. 누가 그래요? 100세 시대인데요. 인생은 70부터죠. 네. 그 70인 사람이 얘기한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 인생 내리막이에요 지금. 아니, 내리막입니까? 네? 벌써요? 그러세요? 그 저는 이제 받을 것도 없어서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네네. 근데 이번 주 화판은 이제 한 개로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네. 네. 이번에 잠깐 저희 김 변호사님이 제가- 열심히 준비하신 와우.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뭐 준비를 할 건. 뭐. 이번 주 주제는 100년 전쟁으로 정했어요. 근데 이게 100년 전쟁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그렇죠. 것 뭐 같아요. 장미 전쟁은 아는데. 근데 장미 전쟁. 이게 방통위에서 결과가 나온 지가 꽤 됐죠. 설명해 주세요. 네, 2013년도 얘기네요. 그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제가요? 제가요? 제가 할까요? 그냥 그 네. 사건 개요만. 사건 개요만 제가 기자님. 간단히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 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7대 6으로 결정된 사건인데요. 2013년도에 시민방송이라는 곳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100년 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과 100년 전쟁 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딘지도 모르게 이름만 들으면 어느 방송인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방통위가 제재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제재 조치 명령이 어떻게 나왔죠? 제우 씨는 파급력이 이제 이렇게 큰 방송사도 아닌데. 그쵸.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 및 경고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해라. 방송에서. 네. 사실은 저희가 방송했다가 방통위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라는 고지 방송을 나왔죠. 네. 이 정도면 사실 좀 중한 그렇죠. 제재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번에 내려진 거예요. 거기 대법원에서
그 백년 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 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심의 대상이 보도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전원 동의를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SBS 같은 방송 아니더라도 공정성이나 공공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지만 백년 전쟁이 공정성, 객관성 및 사자 명예 존중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 명예 존중 의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주요 이제 결정 내용은 방송 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으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를 봅니다. 네, 이게 기사 소송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썼던 일반 이거 기사들도 유튜브에 가면 쉽게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접근하기 되게 쉽게 돼 있습니다. 네. 김선욱 변호사님 반대 의견은 어땠나요? 반대 의견이요? 이게 네. 핵심 쟁점이 근데 7대 6이면 딱 그러니까. 하나로 갈린 어, 거잖아요. 그렇죠. 네. 13명 중에서 네. 7대 6. 반대 네. 의견은 그러면 이제 이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방송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료 중에서 네. 편파적인 이제 관점으로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사자 이제 돌아가신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했다. 아. 근데 그것이 이제 객관적 사실에 이제 부합한다고 좀 보기도 어렵고 무려 6명이나 한 거잖아요. 6명이나. 대법관이. 그렇죠. 네.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죠. 네. 결론은 어쨌든 괜찮은 거지만. 그러면은 음. 만약에 뭐 음. 이렇게 나오면은 네. 그냥 반대 의견을 쓰기만 하고 네. 실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아닌 결론이. 거죠. 대법원의 아. 결론은 아닌 아닌 네.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쟁점은 정리가 네. 됐으니까 사실관계는 네. 그 뒤에 왜 이렇게 판단을 그동안 선고가 어떻게 났고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방송이 한 시기가 2013년이잖아요. 2013년은 이제 제가 그 당시 2012년 대선 결과 이후로 이제 한국을 떠야 되나 뭐 이민을 갈까 이제 정말 저 뭐 고백하는 거예요. 제 고백. 그때 당시에 진짜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기에 과연 이제 그런 당시에 이제 이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 민족문제연구소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대리를 했었던 것 같아. 저 말고 다른 변호사가.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정말 작정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말 이제 그 자료는 거의 다 미국 자료야. 한국 자료보다는 주로 미국에 있는 CIA 보고서나 비밀 해제된 문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시민방송 여기 뭐죠? 네, 정확히 맞아요. 시민방송이라는 이제 그 방송 사업자가 열심히 튼 거죠. 열심히 트니까 방통위에서 이제 그 당시 방통위는 이게 이제 케이블이에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블의 채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아니고. 예, 저도 어디서 처음 들어봤으니까 시민방송. 요즘 근데 IPTV 보면 엄청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채널이기 때문에 또 이제 결론이 약간 다른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대법원 돼 있네. 판결은.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또는 위성 방송 사업자와 채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계약한 업체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퍼블릭 액세스 전문 이거 어렵던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기자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모르는 방송이야. 케이블 TV 중에서 채널 하나 따가지고 이제 뭐 시청률도 엄청 낮고 뭐 그렇겠죠. 근데 그 사업자가 열심히 튼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에서 제재를 한 거죠. 방통위에서 어떤 게 있냐면 방송 심의 규정과 이제 방송법이 있는데 방송법에는 이제 6조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하고 제재 조치는 뭐 징계도 할 수 있고 주의도 할 수 있고 경고도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는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 즉 일종의 어떤 행정규칙 같은 건데 그 이것도 이제 법적 효력이 있죠. 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공정성이고 객관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주관적이고 뭐 불명확한 내용이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좀 다르죠. 그렇죠. 공정성과 객관성이. 공정성 뭐냐면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라는 이제 식으로. 이런 측면이고 이제 객관성은 전화 오네요. 객관성은 이제 어떤 사료나 이게 막 이런 역사 다큐멘터리 객관적 근거, 그죠? 근거를 아니, 가지고 있는 팩트가 거예요. 맞는지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공정성, 객관성이 있고 마지막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명예훼손 금지. 그렇죠. 방송은 사자의 명예도 존중해야 된다. 네. 다만 단서가 있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예외로 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형법에도 있는 거죠. 형법에 있는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들이 있거든요. 공공의 이익에 가는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이제 처벌을 안 하게 되는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방통위에서는 문제가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봤는데 1, 2심은 방통위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3심까지 온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 2심의 판단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어떤 특정 입장에 즉 당파적이고 정파적인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했다, 그리고 재구성했다. 하모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만 하고 어떤 반대되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실었다고 볼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굉장히 희화하고 막 그런 표현을 썼다. 이거는 어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어떤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모욕 수준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표명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려는 의도로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표현이나 이런 주요 내용을 조금 한번 볼까요? 보면 네.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 판결 나오고 나서 유튜브를 봤는데 네. 물론 유튜브 이제 저만 혹시 저만 맞나요? 네. 저도 다는 못 보였어요? 봤어요. 이거 발췌를 해서 보면은 표현이 되게 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돌대가리 같은 생각을 어떻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야. 이제 그게 나레이션이에요. 나레이션에 나와요. 자막이랑 나레이션. 자막과 나레이션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어떤 비판을 넘어서 약간 이 표현 되게 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 DC나 이런 데서 패러디하고 뭐 편집할 때 악의적으로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들이 종종 나와.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는 주로 제일 센 게 뭐고 박정희에 대해서는 제일 센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승만에 관련해서 이승만이 이제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이었나? 하버드에서 네네. 석박사를 동시에 받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미국의 정치적 맥락으로 이렇게 석박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준 거다. 하버드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석박사를 준 거가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세상에 제가 만약에 나 여기서 박사를 받는데 아직 거기 석사를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미친놈이란 소리를 듣지. 뭐 이런 식의 인터뷰의 이거는, 어떤 네. 내용들이 되게 센 거야. 그대로 이렇게 그냥 인터뷰를 형식을 빌어서 이제 제가 그대로 볼 한 거야. 정도까진 때는 괜찮지 않아요? 인터뷰나 객관적인 증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나레이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거기 두 번째 어떤 보면 거 있어요? 이 사건만 본다면 그는 이거 한국이 볼게요. 독립할 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아, 선전하고 그렇죠. 다니는 악질 친일파다. 그렇죠. 이렇게 나레이션을 읽어요. 또 하나 볼게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예. 나레이션하고 좀 다르지 인터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레이션 중에 뭐가 있냐면 10계명도 어기며 현란한 재테크에 착수했다. 이것이 하와이 갱스터의 재테크 비결이다. 하와이 갱스터예요. 좋은데? 약간 나는 힙한데요? 근데 하와이 굉장히- 갱스터 좋은데 네. 무슨 그 또 하나 있어요. 도둑들 이런 데 나오는 그렇죠. 이름 같은데? 그래서 씹던껌 이런 거. 네, 그렇죠. 자, 나이 46에 22살짜리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 틈만 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잤다. 백인 여자들에게도 접근해 재벌 2세처럼 최고급 식사를 사주며 데이트를 즐겼다. 미국 수사관들은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는지 그를 기소해버렸다. 뭐 이런 표현들. 아니,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지 아닌지 그게. 아마 뭐 그 7인의 대법관은 네. 뭐 주요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봤으니까 음.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또 하나 있어요. 이승만이 이제 독립운동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약간 이거 제가 방송을 봤는데 여하튼 이런 거예요. 그 방송에 뭐가 있냐면은 각자 무기를 구입하고
때가 되면 뭐 다 같이 의연하게 일어나서 일제에 맞서자 이런 어떤 그 뜬구름. 뜬구름 잡는 어떤 그거를 이제 이게 좀 지도자로서 이렇게 막 포고를 한 거야. 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대체 왜 이승만은 이런 돌대가리 같은 전략을 내놓은 걸까? 그 이유는 역시 돈과 관련이 있다. 라는 표현이 이제 거침없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레이션으로 나와요. 이건 약간 모욕 쪽인데. 그러니까 음. 명예훼손 쪽은 아니잖아요.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 사람이 실제로 했던 행태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비판적으로 쓰는 거는 네네. 뭐 가능한데 뭐 네. 돌대가리 이런 거는 음. 사실의 적시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실제 그쵸. 돌로 이루어져 이럴 수 있다면은 없죠. 네. 사실의 적시지만 네. 이건 그냥 욕이잖아요. 뭐 그쵸. 개색 예, 이런 뭐 것처럼. 똥꼬다리 같은 놈 뭐 이런 거는 네, 비슷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네요. 그리고 박정희는 이 박정희가 부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이때가 이제 되게 많던데 그리고 2013년 이 방송이 약간의 어떤 의도를 가졌거나 혹은 어떤 울분을 터뜨린 거 아닌가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그러니까 저 약간 저 같은 생각을 좀 가진 그치, 몇몇 그치. 분들이 이제 한번 어떻게 작자와 만든 박정희의 거죠. 딸이 예, 예, 예. 나를 좀 읽어주실래요? 나를 입어볼게요. 네.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아니, 이거 이거 뭐 저 취향이 있나 봐요. 아, 나를 본인이 읽어요? 그럴 거면 다 아니 이게 자신 없나요? 아 이거는 진짜 보세요? 이거는 이게 뭐 어쨌든 실제 있던 표현을 그냥 한 거니까 저희 방송에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혹시라도 그냥 따옴표예요. 따옴표야, 그렇죠. 따옴표. 내가 그렇게 어.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네. 절대.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었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라는 나레이션을 나레이션 방송하면서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과 뱀 사진을 나란히 노출하고 자막으로 스네이크박이라고 표시하였다. 이 방송에 실제로 있는 표현이에요. 예.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네. 이게 좀 사실과 의견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방송이. 그렇죠. 네, 네. 의견을 넘어서서 감정인 감정.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또 하나 있으면 이제 박정희 당시에 이제 그다음에 화폐교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 관련해서 음. 어떻게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누가 있어 주가 조작을 통해 부정한 정치 자금을 모아서 박정희에게 상납했고 박정희의 화폐 개혁 실패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거 다운표예요. 이거 제 표현 아닙니다. 박정희의 화폐 개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짓이었다. 네 생각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이거 진짜 방송 그대로 나레이션 유튜브 봤다니까. 나레이션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본인이 한 거 아니야? 나레이션. 일단 제가 봤던 건 나레이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표현을 썼는데 네. 요 표현에 대해서 원심은 뭐냐면 1, 2심은 되게 묘하다 근데 어. 이게 진짜 약간 사실은 이게 방송에서 쓸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긴 넘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이거를 괜찮은 그러니까 들어줄 만한 의견 주장도 들어줄 만한 주장이면 그렇지.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를 들어줄 만한 주장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이게 만약 지상파였으면 아 이건 절대 어우. 안 돼요. 이거는 뭐 네. 제재를 받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법원 하면. 판결도 그러니까 그치. 예, 상대방이 그러겠어요. 무슨 예, 예. 뭐 박정희가 됐든 뭐 김대중이 됐든 그런 걸 김구가 떠나서 됐든, 김구가 됐든 그런 안창호 걸 됐든, 떠나서 그냥 표현 자체가 좀 저속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매체에서 했는지 좀 중요하죠. 그렇죠. 이 판결도 지금 이게 좀 오히려 좀 안 알려진 매체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그리고 제재할 여튼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 나온 그런 거. 거지. 그러니까 예. 뭐 저는 법리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채널이 저도 사실은 처음 듣는 그런 채널이고 만약에 시청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찾아서 보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뭐 우리 뭐 나처럼, SBS처럼 돌리다가 보는 그런 채널은 사실은 뭐 끝까지 올리지 않는 세상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내용을 방송한다는 걸 알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채널을 찾는 사람들이 주시청층인 것도 저는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한마디로 이제 빠만 보는 방송. 그러니까 듣고 예, 싶은 내용을 사실은 예. 말해주는 방송이라고도 그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걸 좀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유튜브에 있는 보수 유튜버들이 찾아서 볼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우상으로 모시는 분들을 막 스네이크박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 정말 자기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보기 되게 힘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정하고 만든 방송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저 궁금한 게 음.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일 때 음.
정권이 언제 바뀌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자 보자. 아 이거 솔직히 그냥 까놓고 보자는 보는 거야. 그거지 사실은 지금 아. 얘기하신. 자 이게 2015년 7월에 네. 2015년 7월 15일에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2심이에요? 2심 네. 판결이에요. 어. 1심 판결은 아마 2014년이었던 것 어. 같은데. 그럼 대선 전이네. 탄핵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탄핵 국면 아, 전이죠. 탄핵 국면 전이네. 네. 그런데 2015년 7월 15일에 2심 판결이 나왔는데 3심 대법원 판결은 2019년 11월 21일. 이번에 예. 3년 5개월 만에. 그렇죠. 음. 3년 5개월 만에 나왔다. 정권이 바뀌고 4년 5개월이죠. 4년 되긴 5개월. 했네요. 4년 5개월 만에 나왔죠. 뭐 근데 요거는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수 그렇죠. 없는데 네. 함부로 좀 해봐. 함부로 해보면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번 이제 정부 들어서 대법관이 바뀌었잖아요. 네. 몇 분 바뀌었죠. 네. 네, 가십시오. 예, 예, 합시다. 아 솔직히 말하, 아니 우리도 이제 그냥 대법원간의 구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럼요. 않나? 네. 그래도 맞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 근데 네. 왜 본인이 제일 자신 없어 보여요? 우리는 괜찮다니까. 아 괜찮아요? 네, 어차피 네가 말하는 거. 그 사이에 정말 법원에 많은 일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대법원장이 있었는데 구속되고. 바뀌었다. 이게 근데 7대 6이잖아요. 근데 이 7대 6 중에 7 중에 선 분이 김선수 대법관과 아. 김상한 대법관이 너 있어요. 형 아니야? 너 김선욱인데. 같은 학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분이랑 등산도 같이 가고요. 어. 민변 산악회 민변 거기서 어디 뭐 저기 같이 대관령 한번 오르고 했었는데. 예. 친목질 좀 하셨군요. 예, 친목지 근데 저를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네네. 예, 같이 등산에 일하였어요. 근데 이제 김선수 대법관과 김선재. 네. 김선수 대법관과 선수라고요, 선수. 김선재 아나운서도 대법관 될 수 모르는 있죠. 이게 로스쿨 로스쿨 할 수도 생각하고 있죠. 있어요. 나중에 SBS 대법관 긴장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선자 학렬로 그래서 김선수 대법관과 이제 김상한 대법관이 이 다수 의견을 섰거든요. 7명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전 대법관의 성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한 표 차이로 이제 어떤 결론이 달라진 거잖아요. 네. 누가 한 명이 이쪽으로 갔으면 이제 그렇죠. 반대 의견이 다수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 대법원 판결의 어떤 시점과 대법관의 구성이 사실 묘하게 좀 일단 관련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2017년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사실 뭐 예, 어떤 그대로 결론이 갔을- 났을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가정법이니까.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선고가 음. 그 몇 년에 걸쳐서 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실제로 아. 대법관들 사이에 네.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대법관 판사들이 이 판결문들을 직접 쓴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물론 고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이제 영- 재판 연구관들이 각 진영에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결재를 받고 이러는데 네. 아마 논쟁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방송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결이고 판결문 페이지 수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한 70페이지 되는데 네. 이거 80페이지. 요약하시느라고 고생 예. 많았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80페이지나 되는 판결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대립이 있었을 거다. 뭐 재판 연구관들 사이에서는 아니면 대법관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어서 이거를 어떤 좀 판결을 내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좀 미뤄진 게 아닐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솔직히. 그리고 그 네. 사이에 재판관들이 바뀌면서 바뀌면서 의견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고 추가되고 있죠. 뭐 그런. 근데 그 전 대법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결국 대법원이 태도를 바꾼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면 네. 이게 지금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송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저 민족문제 연구소 만들었죠. 그치. 그러니까 네. 그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네요. 그거를 그냥 튼 거죠. 그러면 쓰면서. 일단 그런 제작 업체가 그 정보나 자본이나 이런 양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성의 요구가 좀 완화된다. 완화된다. 그러니까 지상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인프라가 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 요구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에 비해서 또 시청자가 이렇게 제작한 프로그램은 어느 한쪽 의견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범죄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그냥 우리가 뭐 아는 누가 뭐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잖아요. 매우 정치 그치. 매우 중요한 미인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뭐 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그쵸. 거고 네.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자체가 역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는 좀 더 오히려 표현의 자유나 역사에 대한 평가를 좀 자유롭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네.
좀 이런 방송의 어떤 허용을 좀 넓게 봐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리고 약간 객관성이나 공공성 이런 공정성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되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딱 칼로 자르듯이 객관적인 수가 없고 사실 이 스펙트럼 상에 되게 촘촘하게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객관적인 척하는 게 더 속기 쉽고 더 위험하고 그런 건 저는 이제 우리가 약간 기계적 중립 뭐 이렇게 음. 말하는 그런 게 것들이죠. 저는 네. 사실은 왜 미국에서는 아예 언론사에서 어떤 색깔을 표방을 아예 하고 대놓고 그냥 대놓고 칼럼 같은 거 내고 이렇게 음. 하잖아요. 근데 약간 물론 뭐 아직까지 지상파나 이렇게 요구되는 거는 다르지만 이 정도 채널에서 뭐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철저한 객관성을 시청자도 그렇게 저는 기대하지 않을 것 같고 그치. 보는 사람도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그게 오히려 더 위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척하려는 맞아. 그런 억지로 이렇게 넣는 그런 의견들을 넣고 이러는 게 더 너무 인위적이어 보이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그 사회가 많이 변화했다는 것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면 정말 여러 종류의 자기 그 진영을 뭐 1인 홍보하거나 채널. 하는 그렇지. 그런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그렇죠. 데가 많잖아요. 유튜브는 좀 다르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저기는 유튜브 아닌가요? 그죠 이제는 네, 이제는 유튜브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걸 제재해야 한다면 제재해야 되는 정말 많은 채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제 방통위의 심의라는 것도 요새 뭐 큰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그건 논의를 하고 일단 지금 김선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법원 판결에도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선거 프로그램이 아니다.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처럼 굉장히 예민하게 공정성에 대한 진짜 의미가 또 다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음. 진짜 여러 가지 방송을 다 나열하고 이 중에서 선택하세요라는 게 아니고 이 방송 자체가 역사 다큐멘터리고 역사 다큐멘터리라면 지향이 있다. 지향점이라는 거를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지. 프레임을 그러니까 안 프레임 자체가- 가져갈 수가 없어. 그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공정성을 이렇게 가령 이렇게 이승만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학자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누구 하나 데려와서 인터뷰를 껴넣는다거나 뭐 어떤 반론을 제시하는 것들이 여기 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KBS나 뭐 이런 SBS 큰 방송처럼 그런 데가 아니고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어떤 이제 시민이 만든 거예요. 거기도 이제 사단법인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요구한 그 정도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지. 역사 다큐멘터리고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시민참여 방송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당파성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 규제하는 건 오히려 시청자나 일반 사람들을 조금 낮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시대가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기자들이 쓴 기사도 잘 안 믿는 이 마당에 솔직히 보면서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알아서 걸러서 보고 사실 판단은 시청자가 믿고 거르는. 네. 그 시청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제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그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판단을 못할 거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사실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안 보면 돼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다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게 되고 기계적인 중립이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저는 내가 알아서 쓰레기든 뭐든 간에 알아서 판단할게 이게 저는 좀 더 맞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가. 자정 능력이 있다 시청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들었을 때 되게 어이없게 웃긴 그런 표현도 있고 그렇죠. 스네이크 뭐 이거는 뭐 네, 합당한 이런 것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팩트가 아예 틀렸다거나 사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어떤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는 걸러지는 것 정보를 같아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그치. 있어서 맞아. 가려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일반 사람들도 아나운서님 말대로 갖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사실은 작동을 해서
야 너희들 국민들이 너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해하는 표현을 고쳐줄게 이렇게 나서는 진짜 게 위험한 생각. 굉장히 후견적 지위에서 맞아요. 접근하는 되려면은 거거든요. 예.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했다든지 네, 그런 그렇죠. 경우가 아니고서는 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군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뭐 제재 같은 거 받을 때 보면은 되게 명백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방송 사고가 났다거나 잘못된 화면이 나갔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뭐 광고를 너무 심하게 했다거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게 있는데 사실 정치나 역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표현이나 좀 그러니까 이것만 규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잣대를 다른 데 다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쟁점이 됐던 게 아까 뭐 스네이크 막 나오고 뭐 네. 돌대가리 같은 전략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관련해서 이 대법원은 이거는 모욕이라고는 사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맞아요. 제재를 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네. 방송심에 관한 규정이 이제 혐오감을 조속한 표현으로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요걸로 이렇게 혹시 뭐 제재를 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그건 가능하죠. 그거야 뭐 나중에 이 판결 이후에 방통위가 그걸로 하든가 수도 말든가 있는 뭐 할 거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자 명예훼손과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의 일부 표현을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거죠. 전체 방송을 이제 다 호도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다수 의견에 찬성해요. 결론적으로 너무 정파적인 드러나는 거. 근데 사실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방송 보면서 이거 유튜브 다 봤잖아요. 네. 만약 김구와 안창호와 네. 뭐 아니면 사회주의 진영의 독립운동가 뭐 박헌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엄청 까는 방송을 했어. 뭐 돌대가리 썼어. 나는 근데 그거를 방통위가 제재하는 거는 나도 반대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두고 좌파와 우파의 관점이 아니고 진영의 관점이 누굴 아니고. 넣어도 네. 반대한다는 근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세 분이 한 얘기 다 동의를 하고 음.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고 이게 진영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비판하는 그 누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우리가 같은 논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쵸.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되게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거나 아니면 혐오하거나 그 다 있잖아요 마음속에. 예, 그렇죠. 다 있죠. 아마 대체로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게 박정희 이승만이 아닌 누군가로 대체됐을 때 우리의 감정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는 나겠지. 화는 날 수 있을 화는 것 같고 나겠지만 감정은 달라질 어. 수 있지만 그것을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제재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김혜민 기자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또 뭐랄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건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시대가 바뀐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시대 바뀐 생각해요. 거죠. 무슨 대법관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판결을 바꾸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니 진짜 5년이면 정말 5년이 뭐야? 2013년도라고요, 1심이? 그러면은 6년이면은 그 이후에 1인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유튜브가 당연히- 없었다면은 좀 다른 기본이 달랐을 나왔을 것 수도 같아요. 있을 것 저는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수많은 반영된 것 채널들이 같아요. 늘어나면서 네. 표현의 사실 자유. 이게 아니라도 그런 영상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맞아. 더 심한 거 네. 많아요. 사실 맞아. 유튜브에. 아, 유튜브는 뭐. 왜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 좀 해야 되는 게 이건 방송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쓰는 사이트 같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싫어하는 맞아요. 사이트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이트일 수도 있지만 음. 그래도 좀 같은 법적인 잣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싫어하는 건 싫어할 수 있지. 싫어하는 것도 내 자유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욕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도 같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걸 다 처벌하고 응징하고. 국가 권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화는 나지만 뭐 개입을 못 한다든지 뭐 그렇겠죠. 싫지만 뭐 그런 건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되게 오늘 유명한 방송이 되게 재밌네요. 재밌죠. 네. 네. 되게 유명한 유튜버 중에 네. 시민의 땡땡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아. 거기 뭔지 가면 알아. 어. 유니클로 앞에서 막 옷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음. 그리고 그 어. 친일파 같은 모자이크는 해주죠. 교수한테 가서 막 유니클로 옷 사는 사람 모자이크는 모자이크는 해주겠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서울대 모 교수 아, 모 교수. 그 교수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가가지고 막 큰 소리 고함치면서 하는 얘기를 여과 없이 다 내보내거든요. 나 알아. 그 낙성대 누구죠? 찾아가서 이영훈 하는 거? 교수 찾아간 낙성대 거. 저기 거기도 하고 서울대도 갔었어요. 이영훈은 작곡가인가 누구지? 이문세랑 같이 이영훈 하는 맞습니다. 이영훈인가? 이영훈 아, 교수 교수도 맞습니다. 이영훈 예, 예, 교수. 이영훈 교수 맞습니다. 예. 네. 이영훈 교수 가서 막 뭐 아침에 나가는데 나고 봤어요. 뭐라 맞아요. 하니까. 따라붙어서.
근데 사실 그런 방송이 더 심하지 않나요? 이런- 장난 아니죠. 네, 네. 만들어진 어. 동영상보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제재를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유튜브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제재가 가능한가요? 형량법상? 사실 지금 안 되죠. 지금 네. 일단 할 수가 네. 없는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너무 뭐냐면 심하니까. 실제로 유튜브가 정말 이 파괴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옛날에 이제 방송사의 규모나 어떤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파악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과연 종편이나 이제 거대 방송 지상파 방송국이 그만큼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막 어떤 달라진 유튜브는 거예요. 예. 웬만한 종편보다는 그렇죠. 예, 예. 영향이 아니 크니까. 오히려 약간 채널의 속성보다는 음. 약간 포털의 어.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는. 포털에?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채널 뭐냐, 전체 사람들한테 미치는 파급력이 뭐 SBS 방송국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질적으로 좀 다르다. 네이버가 미치는 그런 뭔가 정보에 대한 맞아, 그런 검색 많이 해보죠. 네. 그런 쪽으로 가는 정보 것 같아요. 검색. 네. 방송은 그냥 틀면 나오는 거니까. 음. 근데 약간 다르지. 이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유튜브를 그게 해외에 이렇게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 한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그 하여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막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열받는 게 쟤네는 해외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망을 이제 접속하는 인터넷 사용 이런 게 다 돈이 관련돼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건 나중에 얘기했다. 어쨌든 그런 이게 궁금하긴 국가 권력이 했어요. 이제 글로벌화된 어떤 그런 뭐죠? 뭐 SNS, 뭐 그러니까 음.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에 과연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쟁점이 많은 거죠. 사실 뭐 완전 사각지대요. 맞아요. 제재도 못하고 세금도 그러니까 못 걷고. 보다 보면 막 짜증나는 유튜브 방송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그치. 정치적인 것도 그렇지만 나는 그냥 너무 선정적인. 그치. 아니 뭐 성을 그렇게 건강하게 다루는 유튜브도 있는 것 같아. 재밌긴 한데 뭐 표현이 노골적인 건 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그쵸. 자극적이고 완전히 되게 뭐, 비하적이고 차별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어서 유튜브에서 심각한 것 같아요. 문제가. 유튜브에서 자체 검열하긴 해요. 노란 딱지를 붙여서 그렇지. 이제 광고 수익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좀 그런데도 그게 불구하고 제재가 별로 없지 네. 않나요? 네, 너무 그리고- 많아서. 아 그리고 최근에 추가 제재가 하나 올라왔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광고가 예전보다 덜 붙어요. 그걸 선택을 해야 하게 만들었어요. 그 뭐지? 그 몇 억을 벌었다는 유튜버 때문에 아, 생기지 그렇구나. 않았을까. 그래서 요거는 하지만 그래도 제재는 음. 약한 편이고 네, 이제 뭐 이번 그 판례로 네. 그 우리나라 이제 개인 방송 유튜버들은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을까요? 음. 그것도 나중에 한번 네. 사실 다루면 좋을 유튜브 것 같아요. 제재는 유튜브 이제 본사 제재 외에는 사실 뭐 음. 방통위에서 전혀 뭐 할 네. 수가 없는 거니까. 방통위가 개인을 개- 제재할 맞아요. 수는 없는 없죠. 그것도 아니, 안 사업자가 돼요? 방송사업자가 아. 아니까. 사업자가 아니니까. 방송사업자가 아. 아니고 채널은 방송법의 사업자 아니에요. 방송사업자. 그런 주제로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 그래요.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비슷한 주제의 또 다른 사례를 한두 개 꼽아봤는데 시간이 네. 되나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네네. 되고 짧게 이게 언급하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이제 가수 김성재 다들 아시죠? 네. 이게 오늘 보니까 우리 회사에도 PD 협회에서 낸 그 성명서가 붙었더라고요. 아. 네 이거 방송하게 해달라라는 아. 내용인데 우선 그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 김성재 편을 또다시 이번에 최근에 제작을 했습니다. 이걸 틀으려고 했더니 사실 유력한 용의자로 꼽혀왔던 그 전 여자친구 그렇죠. 이분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근데 법원에서 이 신청을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였고 이렇게 선고가 나자마자 선고라고 하나요? 결정? 나자마자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받았고요. 이제 뭐 연예인들도 막 여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하게 해달라라는 여러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방송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좀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나는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건 아까 거보다 더 어려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 여자친구분이 엄연히 살아있잖아. 계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이 계시는 사람 이제 살인자냐 아니냐. 어. 뭐 아니 이런 그리고 거. 심지어 이 사람이 무슨 정치인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이잖아요. 공인도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바로 이게 목동 방송국 옆에 있는 그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 저도 그러네. 이 재판부에 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하여튼 부장 판사님 네. 좀 약간 깐깐하시. 아. 이거는 저기 그 뭐지 진행이 관련된 거고. 아, 네. 근데 나는 약간 예, 예. 그냥 뭐 내가 싫었네. 불리한 안 좋은 결론 그냥 얻었다 내가 싫었네, 싫은 게 아니야. 싫었네. 그런 얘기 성함 아니야. 나 읽을까요? 사랑합니다. 성함 읽을게요. 아 근데 되게 꼼꼼하게 잘 보세요. 진짜. 아니 사건을 꼼꼼하게 보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아, 좋은 네. 거죠. 아, 좋은 그건 맞긴 건데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는 진짜 위인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역사적 평가라는 게 굉장히 막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정말 논쟁적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어떤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여지가 충분한데 그 가치가 있죠. 어. 토론 가치가 더 크죠. 내가 근데 이제 김성재 씨의 팬에 대해서 내가 약간 나도 되게 좋아했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돌아가셨을 때. 상민이도 되게 좋아했어. 아 그렇죠. 음. 네,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나도 충격이었는데 이게 참 아마 좀 방송 아마 계속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특정인이랑 관련되어 있고 현존하는. 그리고 저는 네. 특히 이 네. 사건은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우리의 보는 사람의 해소감 음. 이런 것과 음, 한마디로 사이다 같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음. 어떤 보호돼야 될 가치 이게 되게 충돌하고 묘한 있어서. 것 같아 진짜 네. 충돌하는 게 그쵸. 훨씬. 네. 음. 근데 어려워요. 이 예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면 보셨나요? 안 아니요. 봤어요, 못 아, 이건 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이분이 범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 음. 그 방송의 편집이나 네, 어떤 맞아요. 구성이 내용이. 근데 또 내용이-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왜 이걸 방송을 못하냐라는 의견을 갖게 돼요. 아, 왜냐면 거의 그 사람이 진범일 어떤 거라는 사람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그치.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맞아요. 누군가가 유죄에 대한 심증을 완전 네. 주니까. 유죄에 대한 심증을 뭐 방송을 통해서 줘버리면 음. 그거는 판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다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수도 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이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어렵네요. 이건 참 어렵네요. 이상민 네. 변호사였으면 반드시 방송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네. 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해야 합니다. 일종의 진영 논리죠. 거기는 그냥 아예 그냥 단팥성을 막 드러내고. 듀스 진영. 네, 듀스 진영. 논리죠. 네, 진영 논리로. 네. 어렵네요. 네, 맞아요. 또 하나 더 하나가 준비했지만 이거 시간이 돼요? 네. 아, 이건 안 뭐 될 아니, 네. 넘어가죠. 뭐. 네. 시간이 자. 없어서. 아 이거 방송 뭐 그냥 100년 전쟁 뭐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할 게 되게 많네요. 맞아요. 오늘 정말 풍부하고 알찬 음. 방송이 됐습니다. 네. 댓글과 메일도 많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너무 뜻하시네. 오늘 본인이 그렇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메일을 직접 이제 검색해서 보면서 찾는데 지금까지 방송한 이래로 네. 오늘 방송이 최고였죠. 왜냐하면 사연도 많았고 맞아요. 주제도 토론을 네. 하기 좋은 주제였고. 우리 네. 항상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나아요. 점점 항상 더 나아지는 발전하는 화재 모습. 판결도 되게 재밌는 네. 주제였고 네. 오늘 뭐 다 근데 괜찮네요. 제가 이거 딱 하나만 이거 아, 판결문 네네네. 그 김선수 대법관이나 이제 김상한 대법관의 보충 의견 중에서 너무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갖고 거의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 표현인데. 명대사 명대사. 명대사야. 영작해서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저 싫고요. 예, 구글 번역기가 없네. 옆에. 예. 다수 의견. 예. 읽어주세요. 다수 의견은 옹호한 편인데 음. 민주공화국에서는 구성원인 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무게가 공화국 전체의 무게와 맞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화국 이런- 표현 전체의 무게가 이게 맞먹는다는 보충 표현이 의견이죠. 네, 보충 의견, 다수 의견은 아니야. 다수 네. 의견을 좀 지지하는 네. 추가적인 의견인 거죠. 네. 그래서 공화국 전체의 안전이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요체이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헌법적 질서,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가져와서 이 개인의 그 인권의 어떤 소중함을 딱 표현한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어. 판결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죠. 없는 이런 표현 잘 못 대목 써. 이게 잘 못 아닌가요? 쓰거든요. 네. 거의 헌재 판결에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표현 이 나온다는 게 멋있다. 마지막 문장도 읽어주세요. 예.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보다 공화국의 화해와 통합을 우위에 놓는 순간 민주공화국은 그 본질로부터 훼손될 수 있다. 그 다음 거요. 화해와 통합의 가치가 소중함을 인정하지만 무분별하게 화해와 통합이 강조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 마지막 와. 문장이 제일 좋아요. 와, 질식할 너무- 우려가 있대요. 그게 정말 이 대법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네.
CPR을 좀 좋습니다. 해야 되나요? 약간 근데 쉽진 네. 않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 하게 돼요. 정말 쓰레기 같은 의견이어도 한번 들어보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중요하지. 쓰레기라고 비난하면 되지 뭐. 근데 비난을 받을 거를 자기가 음. 각오하고 나왔으니까. 네. 네, 오늘 방송 너무 뿌듯했고요. 뭐 또 얘기해. 혹시 짱인가 봐. 네. 그럼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메일이 통합돼 있어요. 최종 의견 뭐 저기 축덕숙덕 뭐 그거 채경서 다 같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메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 중에 골라서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럼 네. 우리끼리 근데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번 주 되게 많더라고요. 뿌듯했다. 너무 정말 이걸 결론. 소녀처럼 이렇게 표정이 눈이 반달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오늘. 앞으로도 많이 주시겠죠? 여러분 김혜민 기자의 어떤 그 맑은 눈빛을 계속 보고 싶으신 보고 분들 싶어요. 메일을 좀 유튜브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구독, 눈이 좋아요. 착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동하고 있어 마무리 혼자. 좀.